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그날은 기준금리를 이제 0.5%로 8차례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서두르지는 않지만 실기하지도 않겠다. 기회를 놓치지도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1% 상승되면 가계는 약 12조 원의 부담이 있고요. 자영업자는 5조 정도의 이자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 그러는데 전년 동월 대비 4.2%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2008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 제임스 고먼이라고 모건 스탠리 CEO가 있는데요. 이분이 5월 말 니케이 파이낸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내년 초에 미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 초에 인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저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도 내년에 금리가 인상할 거라고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상승 압력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쨌거나 모던 스탠리 CEO이기 때문에 그의 이런 발언은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계속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6월 2일자에는 미 연준이 코로나 위기 때 이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원래는 회사채나 ETF는 사지 않아요. 그런데 비상시국이라 회사채와 ETF를 샀는데요. 그것을 이제 올해 말까지 매각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회사채가 한 52억 달러고 ETF가 85억 달러이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 샀던 것을 지금 매각함으로써 돈이 연준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어지는 거죠.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유동성 흡수라는 차원에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가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전에 설명했던 연준 코로나 때 매입했던 회사채를 판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라고 얘기하죠. 비정상적으로 위기 때 샀던 것을 팔아서 정상화에 대비하는 그런 수순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3년에도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테이퍼링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이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동성 푸는 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테이퍼링 선언을 아마 8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선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6개월 뒤부터 대략 2022년 초부터 내년 초죠. 유동성 공급을 순차적으로 줄인 다음에 약 1년 동안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후내년부터 23년부터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13년 예에 따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좀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 투자가들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이 투자금을 빼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0%에서 0.25%죠. 우리나라는 이제 0.5%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일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미국보다 더 높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계획으로는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만일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된다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더 뛸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주열 총재가 적당한 때에 이자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한국 금리 인상 내년 1월부터 금리 정상화를 이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유동성이 축소되겠죠. 그리고 이자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 사람들이나 투자된 그런 자산군은 위험해질 수가 있죠. 버블이 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상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수도 있고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위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내는 기업만이, 이익을 제대로 내는 기업만이 더 성장하고 그런 기업의 주식이 더 오를 것입니다. 한국은 다행히도 계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 과연 세계의 주식은 어떻게 될 거고 한국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일단 채권 시장은 금리가 인상되면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뭐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 이 그래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 경기 저점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국가가 많은 돈을 풀어서 이 겨울을 지냈죠. 그래서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경기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중에 지금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점점 회복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회복이 정말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정점이 언제일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OECD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고 한국 5월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약 56조 원으로 동년 동월 대비 45.6%나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오른 거 아니냐,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5월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는 좋은 건 알겠어. 그래, 5월까지 참 좋았어.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가? 계속 실적이 늘어날 건지, 아니면 증가율이 점점 둔화될 건지. 40 몇 프로나 증가했지만 그 다음에는 증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또 20%대로 점점 떨어지면 지금까지 올랐던 여러 자산은 더 이상 오르기 힘든 거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죠. 여기 밑에 보면 한국 수출 실적과 이제 증가율 추이죠. 증가율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증가율이 과연 더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증가율이 조금씩은 낮아지겠는가 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5년 주가죠.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여기서 이제 과연 더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횡보하겠는가, 아니면 경기가 꺾일 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들 상황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S&P 주식 5년 주가도 마찬가지죠. 급속히 올랐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건지, 과연 더 갈 수 있을 건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10년 국채금리가 06년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죠. 자, 그래서 아래 것은 TLT ETF예요. 20년 채권 ETF입니다. 채권 ETF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겠죠. 자,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이 지금 우려되는데 호황 때는 더 집값이 뛸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6월 3일 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날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다 높은데 과연 이게 금리가 인상되면 이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죠. 미국 집값도 15년 만에 지금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값은 어떻게 될 건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달러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그랬죠.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서 지금 금을 사고 있는데 과연 금리가 오른다면 금값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 흰색은 G4, 세계에서 위에서부터 상위 4개 나라의 중앙은행이 푼 유동성 양을 말합니다. 지금 급격히 늘었다가 줄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은 금값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쭉 보면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늘면 금값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유동성이 줄면 금값도 따라 내려가죠. 여기서 유동성이 느니까 금값이 이제 올랐다가 이제 유동성이 줄으니까 금값도 따라 내려갔죠.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인다고 할 때 금값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유동성을 줄일 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건지, 물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인플레이션 해지로 금을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금값은 더 떨어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금값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금값은 어떻게 될지 그 추이를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연 연준이 만능 의사인가, 제대로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드러켄 밀러라는 분, 그 미국 헤지펀드의 전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금융계에서 전설로 불리워지는 이 사람이 연준을 비판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낮게 오래 유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정책 가속 페달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밟았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부채와 적자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그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 거품이 터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최소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 15년 안에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준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상조치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했었죠. 이제 그 공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로금리에서 0%의 금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적정금리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적정금리가 몇 프로인지 이제 모르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테이퍼링,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회수하고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준비됐을 수도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시장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거기에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가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외에도 IOER이라고 해서 초과 지급 준비 금액에 이자를 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는 RRP, 역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그 수단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리 인상 방법 외에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덜 올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유동성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번에는 생각보다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IOER이나 RRP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유를 들자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모르핀을 놔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술이나 흙문제를 놔줘서 아픈 것, 그리고 그 위기를 지나갔죠. 그리고 또 많은 유동성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이나 흙문제에 의해서, 약물에 의해서 아픈 것을 못 느끼면서 이제 흥청흥청거리면서 밤이 지나갔죠. 그런데 이제 아침이 왔습니다. 깨고 나니까 숙취로 인해서 머리가 띵하고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월차를 낼까? 병가를 낼까? 그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사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면 될 텐데, 몇 시간 지나면 없던 일처럼 몸이 정상화 될 텐데, 지금은 자리에 누워서 과연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는 게 정말 내가 무슨 병이 난 건가? 아니면 그냥 어제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하니까 시장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자, 크게 보면 정상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작년이 좋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죠.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니 작년이 좋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정상화되면서 금리가 오르니까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이제부터 좀 코로나가 잡히면서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 정상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정상화되는 것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제 겁을 먹고 있죠. 우리는 작년에 고생만 실컷 했는데 자산을 가지고 돈을 굴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작년이 좋았다 그러고 이제부터 정상화되는데 그것을 이제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런데 나는 뭐야? 아니면 우리는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내 개인의 좁은 포화에 사로잡혀서 난 뭐야 라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도자라는 것 생각하시고요. 내 개인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내가 리드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마음속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힘들더라도 내가 지도자로서 내 주위를 살피고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끌까를 생각한다면 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릴 때입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징징징징거리면서 볼멘 소리가 나오죠. 인플레 수위. 그래서 금리가 오를 텐데 라고 하면서 인상은 최대한 늦춰야 된다 뭐 이런 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내년 1월 한국이 금리 정상화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상화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경제가 좋습니다. 기업도 이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점점 아침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이 한 주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